자, 오늘은 최척전이라는 조선시대의 고전 소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소설도 그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소설은 애정 소설에 들어갑니다. 남녀 간의 애정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전 소설 중에서도 애정 소설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특집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게 자꾸 뭔가 왜 방해가 이렇게 자, 일단 다시 해보겠습니다. 고전 소설을 다루는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심리 테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 연습장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심리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미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미술 숙제를 4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풍경화, 2번 인물화, 3번 정물화, 4번 조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1번 풍경화. 풍경화는 뭐 다 알죠? 풍경을 그리는 게 풍경화고, 두 번째 인물화는 사람을 그리는 겁니다. 주로 인물의 그 상반신, 얼굴이랑 상반신만 나올 정도로 그 정도 그리는 인물화고, 세 번째는 정물화. 정물화는 뭐 이렇게 자잘한 물건들 있죠. 필통이라든가 뭐 의자라든가 스탠드 뭐 이런 거 자잘한 그런 물건들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리는 거를 정물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각. 조각은 뭐 뭔지 알죠. 자, 그래서 요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1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선택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충격적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풍경화. 풍경화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게 이제 일단 무엇에 대한 심리 테스트냐면,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혹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풍경화를 선택한 학생들은 일단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눈에 반합니다. 상대방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아마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풍경화. 자, 이 로맨티스트들의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좀 대책이 없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화는 그 상대방을 선택할 때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집안 배경을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단점은 굳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물화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좀 소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성 친구를 처음 사귀기 전에 일단 친구로 먼저 대하고 점점 이제 연인으로 발전해가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각. 조각은 상대방의 외모를 중시하는 스타일이에요. 외모를 제일 중시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뭔가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거를 막 고치려고 하는, 조각이라는 게 뭔가 막 다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각을 하겠다는 학생들은 뭔가 상대방을 막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맞는 것 같습니까? 심리 테스트는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자, 이 정도 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최척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최척전, 여러분 또 고전 소설 이름 뭐 알아요? 뭐 심청전, 춘향전 이런 거 알죠? 그러면 이 전자 앞에 나와 있는 얘가 그 소설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척이라는 인물이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남원 사람인 최척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남원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요 남원이 어디에 있는 지역일까요? 요게 그 우리나라 전라도 쪽에 있는 게 남원입니다. 춘향전의 배경도 남원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최척이 남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 소설이지만 어떤 배경이 소설의 배경이 나름 어떤 구체적인 그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전 소설 중에는 특정 어떤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소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가상의 어떤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 최척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지역 남원을 딱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좀 구체적인 배경이 나온다는 게 실제적인 배경이고 실제 남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점에서 좀 특이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원 사람인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 정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에게서 구애의 쪽지를 받는다. 자, 이 오경이라는 인물은 당시 조선 시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여자 쪽에서 먼저 구애 쪽지를 보낸 거잖아요. 이 최척한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오경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적극적인 인물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최척은 당시 좀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이 오경이 어쩌다 이제 최척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우리 심리 테스트도 해봤지만 이 오경이라는 인물은 1, 2, 3, 4 그 번호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상대방의 그 집안 상태라든가 뭐 재산의 정도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그냥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인 것 같죠. 풍경화, 그죠? 풍경화 같은 그 로맨티스트적인 그런 스타일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경이 먼저 최척에게 그 쪽지를 건넵니다. 너 마음에 든다. 나랑 사귀자 이렇게 쪽지를 보낸 거죠. 자, 그래서 그 후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정생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한다. 자, 우리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최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 자,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그러면 이게 임진왜란 그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란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계속 연결해서 두 사람의 연애와 계속 이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날을 기다리고 막 이렇게 결혼을 막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임진왜란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의병으로 전쟁에 최척이 나가게 되면서 혼인이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정 어머니죠, 심씨, 오경의 친정 어머니는 어쨌거나
그 최척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집안도 가난하고 이참에 잘 됐다 싶어가지고 부잣집 아들은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고 한다. 그럼 이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물화를 아까 우리 심리 테스트로 보자면 인물화를 그리는 그런 유형의 인물이 되겠죠. 자, 하지만 오경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서 혼인을 하고 이때 오경이 자살 소동까지 막 벌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꾸 부잣집 아들하고 자꾸 결혼하라고 하니까 실제 막 자살 시도까지 막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친정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일체 그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하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혼인이 성사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경이란 인물이 최척과 오경 중에서 오경이 더 적극적이고 더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서 혼인하고 첫 아들 몽석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정유재란 임진왜란 이후에 또 이제 그 전쟁이 벌어진 게 정유재란인 거죠. 정유재란이 일어나 최척과 오경은 또다시 헤어진다. 그래서 이 소설은 두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 반복이 되는 이유가 어떤 역사적인 큰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를 살펴봤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여인을 이끌고 남원성에서 나와 금속교 아래에서 말을 씻기고 있었다. 자, 여기서 명나라 장수라고 하죠. 자, 그 임진왜란 당시에 그 중국의 나라는 명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어쨌거나 우리가 임진왜란 때 초반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때 명나라가 우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명나라 장수가 기병이라는 거는 그 말 탄 군인이죠. 말을 탄 군인. 기병이 장점이 뭡니까? 이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 속도전에 유리한 게 기병입니다. 그래서 기병 10여인을 이끌고 남원성에서 나와 금속교 아래에서 말을 씻기고 있었다.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이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최척은 자기 가족이 다 죽었거나 그런 뿔뿔이 헤어진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총병의 천총 여유문이라 하오. 자, 나의 이름은 뭐다? 여유문입니다. 뭐 앞에 뭐 되게 길죠. 그러니까 장황한 뭐 총병의 천총이다 하는데 어떤 높은 직위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집은 철강성 요흥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은 하다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옹색하게 살 이유가 무엇 있겠소 하면서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피를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갔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괄호 쳐볼까요?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며 주도 면밀하다라는 건 어떤 그 계획성이 있고 빈틈없이 아주 완벽하게 모든 거를 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주도 면밀하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도
능했으므로까지 해서 괄호 닫아줄까요? 그러면 이 최척이라는 인물은 정말 하나도 못하는 게 없어요. 아주 완벽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고전 소설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은 대부분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뭐 하나 모자른 게 없습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뭐 기본적으로 또 뭐 심성도 훌륭하고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 가인형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 가인형 인물이다. 제자라는 건 뭐냐면 재주가 많은 그런 뜻이고, 가인은 아름다운 이런 얘기예요. 재주가 많고 아름다운 인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전 소설의 전형적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대표할 수 있는, 고전 소설의 주인공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제자 가인형 인물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뭐 춘향전 생각해 보세요. 춘향전의 춘향이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뭐 의지도 강하고 뭐 이것저것 시도 잘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몽룡도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장원급제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 홍길동전도 생각해도 홍길동 어때요? 얼굴도 잘생기고 도술도 잘 부리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은 거의 완벽한 인물로 나옵니다. 제자 가인형 인물이다. 그것이 고전 소설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쨌든 최척은 제자 가인형 인물로서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명나라 장수인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 이 얘기는 여유문이 최척을 상당히 좋아했다. 굉장히 아꼈다. 그런 얘기로 될 수 있겠죠. 자, 얼마 뒤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유문은 최척을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 명부에 끼워 넣어서, 그러니까 명부라는 건 어떤 뭐 명단을 올리는 거를 명부라고 하겠죠. 거기 끼워 넣어서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 요흥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그래서 그 죽은 병사를 대신해서 이 최척이 그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자, 지금 최척 혼자 지금 따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척의 그 가족들은 최척과 헤어져 가지고 따로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외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다.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외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 연곡사에 이르렀다. 연곡사, 여기서 사라는 거는 절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속의 절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제주도에는 무슨 절이 많지 않은데 보통 육지의 절들은 대부분 깊은 산속에 숨어 있어요. 아주 경치 좋은 그런 데 숨어 있기 때문에 어찌어찌 돌아다니다가 이제 절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부터 한번 가로 쳐볼까요? 자, 그런데부터 가로칩니다. 연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심씨가 울며
최숙에게 말했다. 어떤 아이 울음소리가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을까요?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자, 그러니까 최척과 그 오경의 자식, 첫 아들이죠. 몽석이 있었던 겁니다. 최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어루만졌다. 잠시 후 최숙이 승려들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소? 혜정이라는 승려가 앞으로 나오며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길가의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하여 거두었습니다.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괄호 닫고. 예. 자, 지금 우연히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의 와중에서 가족이 막 뿔뿔이 흩어졌다가 어느 절에 갔는데 어디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저 아이가 우리 아이였다. 이거 참 현실에서 일어나기 좀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고전 소설에서는 이런 식의 우연적인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고전 소설의 우연성이라고 합니다. 고전 소설은 아무래도 그 소설을 창작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엉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연적인 그런 만남이랄까, 우연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고전 소설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우연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고전 소설을 읽는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좀 뻔한 스토리 전개가 일어나는 것 같고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뭐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특히 뭐 아침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우연적인 일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중요한 그 대사를 둘이 하고 있는데 그 대사를 듣지 말아야 할 인물이 우연히 듣고 있다든가 뭐 등등등 뭐 그 사실을 보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딱 뭐 목격자가 딱 바로 우연히 그 사람이 목격자가 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고전 소설의 우연성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뭐 현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고전 소설 수준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측면도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영국사에 갔다가 최척 일가가 영국사에 갔다가 우연히 이제 그 자기 손자를 그러니까 최척의 아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좀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요 표현 보면 하늘의 도움이었다 아니었다. 하늘의 도움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의 도움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요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뻔한 대답이 나오죠. 당연히 하늘의 도움이겠죠. 뻔한 대답을 유도해내는 거. 이런 식의 어떤 표현법,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설의법. 그래서 고전 소설에는 설의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찌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설의법을 상당히 많이 쓴다라는 거 여러분 좀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최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씨와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 이때 오경은 외적 도누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지금 최척은 최척대로, 그 다음에 그 시아버지 친정어머니는 또 그쪽대로, 그 다음에
오경은 오경대로 또 막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은 외적 도누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끌려간 거죠. 도누라는 그런 사람한테 끌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오경이 이때 이제 남장을 했어요. 그래서 도누라는 사람은 이 오경을 남자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경은 자기가 아무래도 전쟁 중에 남장을 하는 게 이제 살아남게 더 유리하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처럼 옷을 입고 남장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도누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경을 잡아간 그 사람이 어떻게 운 좋게도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던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한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경 입장에서는.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외장, 소서 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하였다. 도누는 명민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다. 명민하다라는 거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오경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오경을 이제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경은 본인 혼자 먹고 사는데 큰 불편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가족과 헤어졌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최척과도 헤어진 상태, 아들과도 또 가족과도 다 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러자 어느 날 밤 오경의 꿈에 장륵불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장륵불이라는 건 뭐 부처님, 부처님도 뭐 여러 뭐 미륵불도 있고 장륵불도 있고 여러 그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나타나서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요 문장에다가 한번 밑줄을 쳐주겠습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이 소설은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종교를 보면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죠. 기독교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종교는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유교 아니겠습니까? 유교. 공자님, 맹자님을 섬기고 그리고 조선시대는 대체로 불교를 많이 억압을 했어요. 불교가 이제 미신이 많고 그리고 고려시대의 불교가 너무 권력과 밀착을 해서 많이 부패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새로운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조선을 만든 대부분의 세력이 그 유교를 믿는 그 유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유학자들이 조선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불교를 억압을 했습니다. 억압을 했는데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서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거를 당시 조선이라는 정부가 그걸 제대로 막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국민들이 굉장히 그런 혼란과 힘듦 속에 이제 내버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민중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불교에 대한 어떤 의존, 유교적인 거는 이제는 지금 정치인, 그 당시 정치인들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믿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불교를 다시 대안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민중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오경의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소설은 상당히 불교적인 어떤 색채가 강한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말씀이 이후에
가족과 오경이 만나게 돼요. 가족과의 다시 만나는 것, 재회라고 하죠. 재회를 암시하고 있다.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암시하는 자, 이렇게 소설 같은 거 읽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살짝 암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복선이라고 합니다. 복선. 그래서 요 그 장룩불의 말이 나중에 오경이 가족과 재회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암시하는 그런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경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도누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다.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리 남자가 없어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도누는 오경을 지금 남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이 있는 그 내실에는 출입을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오경은 도누를 속여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서 약골 좀 몸이 약하다, 허약하다 이런 뜻이겠죠.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하질 못했습니다.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도누는 퍽 가련히 여겨 오경에게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마다 항해장 일을 맡겨 중국의 복건성과 절간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지금 오경이 도누에 의해서 지금 중국까지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최척전이라는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그 공간적인 배경이 상당히 넓어요. 조선, 일본, 중국 막 이렇게 동남아, 동아시아 일대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주인공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 춘향전 생각해보세요. 춘향이가 뭐 조선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어떤 인물도 조선을 떠나서 나오는 인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최척전에서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이런 일본도 돌아다니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 최척은 요흥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유문이 자신의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최척은 완강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 우리 일가족이부터 가로쳐 볼까요? 자, 최척이 이제 가족과 헤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요운이라는 자기를 잘 돌봐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여동생을 결혼을 이제 시켜주려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호의를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자,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인하여 나 혼자 편안히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괄호 닫고. 자, 이게 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최척이라는 사람이 어떤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가족과 오경, 오경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알 수 있죠. 최척의 가족과 오경에 대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우리 마지막 문장, 나 혼자 편안히 잘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뻔한 질문. 자, 이거 무슨 법?
역시 서리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서리법.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최척전 이게 긴 소설인데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